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 오늘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1장에서는 이미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객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맨 첫 부분에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자, 이제 이 기술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보고서의 그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이런 보고서들을 잘 설득하고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이 그냥 우리가 이러한 그 학습을 통해서 그냥 과제로서 주어지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에 나가게 되면 실제 이러한 강의 내용을 통해서 아, 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 실무에서는 정말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 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술 보고서를 잘 쓰려면이라고 하는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서 꼭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자,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입장에서 써야 잘 전달, 설득 또는 설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 속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그 형식을 통해서 보고서의 일관성 있는 작성과 그 일관성 있는 작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술 보고서를 다들 잘 쓰고 싶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기술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기술 보고서를 잘 쓴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내가 봐서 잘 썼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들었을 때 잘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게 써야 되는 것이 이 기술 보고서를 잘 쓰는 것이다. 물론 이제 기술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의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술 보고서를 잘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 화이트보드를 써보려고 했는데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말 외에 글로 써도 남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내가 작성한 그런 그 내용이 아니고, 실제 그 언론에 나왔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인의 한 60% 이상이 직장인의 60% 정도가 보고서로 인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직장인들이 하루 평균에 한 2회 보고서 작성이고, 또 평균 시간을 보면 5.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 근무 중에 5시간을 보고서 작성에 쓴다고 생각해 보면 한 60% 정도. 는 회사 나와서 하는 일이 그냥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직장인의 약 77% 정도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보고서 작성 능력하고 직장 내에서의 상관관계. 이게 이제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헤럴드 경제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오래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바가 뭐냐? 우리 직장 가면 뭐 일을 하게 되죠? 대부분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시간에 한 60%는 이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고서라고 하는 게 왜 쓰는 걸까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써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정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를 대부분 글로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글로 쓸 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고 그냥 책상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죠. 보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위에 있는 상사들이 대부분 보게 되겠죠. 경영층들이 보게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보고서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보고서에서 아, 의미하는 내용, 이 보고서가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 이 보고서가 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뭔지를 잘 알 수 있게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보고서를 내 위주로 쓰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이 이 보고서를 인식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이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고서 다 던집니다. 다시 써오라고. 자, 이랬을 때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럴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잘 작성되지 않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고서 작성에서 네 가지 문제점인데, 이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것만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네 가지예요. 즉, 네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지 않다. 자, 보고서 작성에서 형식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어요. 형식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형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 형식을 알고 있어야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작성이 돼 있어야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또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해를 높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형식을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실험 보고서를 쓰건 특허 보고서를 쓰건 그 보고서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형식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자세하고 설명했던 거를 뭐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보고서가 잘 작성돼 있을 것 같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야? 초점이 없네. 논리가 없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장황하게 알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보고서에 담을 때는 그 내용을 심플하고 논리적이고 또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써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 세 번째는 여기 읽을수록 오히려 궁금한 점이 생긴다. 궁금한 점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이 보고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정확한 그 목표가 뭐다라는 걸 내가 알고 이 보고서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작성을 하다 보면 문단의 구성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용어의 통일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있어야 될 것이고 자, 이게 다 뭐예요? 읽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그 보고서를 잘 이해하고 설득 당할 수 있도록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 Why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죠.
자, Y란 말을 쓰고 있는데 Y란 말을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 보고서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쓰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요약해 보면 뭐예요? 자, 틀에 맞는 논리적이고 또 문제의식, 즉 왜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목표를 갖고 상대방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쓰는 보고서. 이게 잘 작성된 보고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 앞으로 조금 몇 가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형식을 배우는 이유 또 글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그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누구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바라보고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면 좋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된 거다. 내가 아무리 잘 쓴 보고서, 내가 아무리 멋있는 보고서라고 쓴들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잘 쓴 보고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형식에 대한 이유예요. 형식. 형식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 첫 번째, 이 형식을 갖춰야지만이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쉽게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럼으로써 상대방에게 훨씬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형식이 갖춰져 있어야 체계적인 그런 글의 작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체계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또는 일관성 있는 그런 이제 형식의 그런 내용, 그런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형식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실험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특허 보고서, 또 그 외에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제안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이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들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글이 논리적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글이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글의 논리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이 첫 번째는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용어의 통일이 돼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뭔가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의 이 보고서나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거 자료가 뭐냐, 참고 자료가 뭐냐, 인용 자료가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정하고 있는 그 가정이 틀리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논리성을 갖기 어렵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정하고 있는 가정의 내용을 충분히 아,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 인용 자료 또는 기존에 있는 논문, 충분히 신뢰성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내가 기본적인 이 가정의 이런 그 데이터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이 논리적이야 결과도 논리적일 수 있다. 가정의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자료가 충분히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각의 전환이다. 시각의 전환. 이 시각의 전환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으로 시각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응? 녹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녹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잠깐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을 전환하기 위해서, 시각을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글은 내가 쓰지만 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내가 쓰고 있는 이 글들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 내용과 이 용어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걸 얘기해. 이렇게 써야지만이 글이 완성됐을 때, 보고서가 완성됐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번 그 강의 계획서 설명하면서 한번 그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강좌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설득을 하기 위한 시각 전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 말은 지금 보고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 속에는 뭐 논문도 기술 보고서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논문, 뭐 특허, 제안서, 뭐 기술 설명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뉴얼이 있어요. 전자제품 매뉴얼이 있는데 그 전자제품 매뉴얼을 이렇게 쓰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거기 기술을 하고 있죠. 자, 그 기술을 할 때 그 매뉴얼이 잘 된 매뉴얼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 매뉴얼을 보고 그 제품을 잘 따라가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잘 된 매뉴얼이잖아요. 어려운 얘기로 또 마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매뉴얼은 뭐 산박하게 돼 있을지 모르나 쓰는 사람,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매뉴얼은 정말 참 한심한 매뉴얼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의 보고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프레젠테이션의 청중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 또는 뭐 자, 여기 보면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라고 있죠?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쓰고 싶은 말이 아니라 청중이 보고 싶은 글을 써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모든 발표, 모든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중요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 보입니다. 리질리언스라고 위에 이제 그 영어로 돼 있는데 리질리언스는 우리말로 아, 회복성, 탄력성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surviving and keeping life in balance죠.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우리가 탄력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탄력성을 우리가 잘 밸런스를 멘탈 밸런스를 잘 못 맞추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는 걸 내가 하나 캡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화면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할 얘기 다 하고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그 키워드로서 하고 싶은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 또 시각적인 그런 참고 자료, 그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호감과 사람들의 그런 그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좋은 화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보고서와 관련된 종류와 그 기술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는 뭐가 있고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 내용은 그 목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논문 속에서도 뭐 내용 자체는 다 다르죠. 주제에 따라서. 그러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고 그러한 형태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활용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글을 쉽게 쓸 수 있고 남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세 번째, 일관성 있는 보고서를 씀으로써 상대방에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다. 자, 기술 보고서를 잘 쓰려면 아까 얘기했었죠.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예요? 독자를 고려해라. 보는 사람을 고려해라. 기술 보고서가 내 일기장이 아닌 다음에는 일기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를 고려를 해서 실무적인 글이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어가 우선 정확해야 되죠. 또 용어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글을 쓸 때 그 글에 정확한 의미를 갖춰주기 위해서 글을 길게 복잡하게 쓰면 안 돼요. 단순하게 쓰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글을 이걸 봤을 때 이 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쓰면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보고서 당연히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논리적인 글이 돼야 되겠죠.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논리적인 글이라는 게 뭐예요? 그 결과 자체가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결과 자체가 논리적이려면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충분히 논리성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제 조건.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써보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럼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 내 화장실에서 그냥 고민하다가 툭 튀어나온 거냐? 그 전제 자체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 인용 자료, 기존의 이론들,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보고서를 쓸 때는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글부터 쓰는 게 아니라 자료를 잘 수집을 해요. 신뢰성 있는 자료,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잘 수집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2장에서 2에 설명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한 전제 조건들이 충분히 신뢰성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기술 보고서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어디서 인용한 거다라고 하는 인용 문헌과 근거를 명시를 해줘요. 그것도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 문헌의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기술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2장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글이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형식적인 글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글의 반대인 형식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갖춘, 형식에 부합된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기술 보고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술 보고서 종류마다 갖고 있는 대본의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식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죠. 활용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기술 보고서는 사전적 의미는 기술을 잘 보고하는 글이나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고하는 글이나 문서라는 거예요. 내 일기장에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연습장에 쓰는 그 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글이라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알려주는 건 누구한테 알려줘요? 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알려줘요. 그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글을 쓸 때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쓰는 보고서와 내가 내 위주로 그냥 냅다 쓰는 보고서와는 나중에 완성됐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실제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보고서의 품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술 보고서라는 게 뭐예요? 기술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있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무적인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하거나 제안하거나 뭐 아니면 내가 특허를 받기 위한 거 아니면 논문에 어떤 그 논문을 작성을 해서 좋은 그 학회지에 실거나 학위를 받거나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빨간 걸로 여기 표시된 부분이 그거예요. 형식이 뭐예요? 각 보고서가 갖고 있는, 기술 보고가 갖고 있는 형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각각이 갖고 있는 기술 보고서의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 더 필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그 형식이 왜 그런 형식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 수 있으면 그 형식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했잖아요. 의미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글로써 의미 전달을 하려면 그 글이 상대방에게 읽혔을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용어가 정확해야 돼요. 또 용어가 통일이 돼 있어야 돼요. 1페이지에 1쪽에 썼던 용어와 2쪽에 썼던 용어가 용어는 같은 용어인데 다른 용어를 써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건축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바닥벽, 천장 또는 천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써요. 그 바닥벽은 우리가 별로 그 다른 용어로 쓰지 않는데 이 천장, 이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천장 있죠? 이거를 천장이라고도 하고 천정이라고도 불러요. 천정, 천장. 자, 건축에서 근데 실제로 천정은 약간 일본식 용어예요. 그래서 천장이 좀 더 우리말에 가까워요. 그럼 천장이라는 용어로 써야 돼요. 그럼 건축 재료를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천장 재료, 이쪽에서는 천정 재료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똑같은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의문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 지식인에부터 물어봐요. 두 번째,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나? 이 말이 저 말인가? 자,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정확한 용어를 쓴다. 그 용어를 통일시킨다. 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복잡하지 않게 쓴다. 복잡하게 쓰는 게 훨씬 쉬워요. 단순하고 간단하게 쓰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것이 의미 전달이 정확한지는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기술보고가 쌓는 특징이 뭐예요? 설명, 지시, 설득 등에 대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설명, 지시, 설득. 이 세 가지 용어의 공통점은 뭐예요? 남에게 한다. 독자에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상은 누군 거예요? 독자예요. 물론 기술 보고서이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내용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기술 보고서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부착지는 독자다.
판단은 독자가 한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글을 쓰면 그 글이 좋아지겠죠. 왜 좋아져요? 최종 목적지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입장에서 이 글을 보면서 쓰는 거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이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품질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는 논리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작성이 되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 논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 자료, 그런 전제 조건의 기준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된 그 결론, 예를 들어 기술이 개선된 기술이 나왔다든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논리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작성하라 그러면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논리적으로 작성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보고 그 논리적으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 상대방이 그, 과정과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계. 그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도 판단은 누가 해요? 독자가 하는 거예요. 독자가. 그 독자가 설득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 글이 맞다. 주장하는 내용이 맞고 그 기술이 진짜 개선된 게 맞다. 라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과연 이걸 논리적이라고 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필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갖고 시작한다. 그 근거 자료에 기반한 전제 조건을 도출한다. 그 전제 조건에 기반해서 내가 어떤 제시한 프로세스 또 내가 제시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새로운 결과물, 개선된 결과물 이거를 이제 보고서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맞네. 오케이. 투자할게. 물건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었죠? 자, 전제가 진실해야 되고 추론 과정이 타당해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가 제시했을 때 그 결과물은 논리성이 있다. 논리적이다. 즉, 설득 당할 만하다. 이렇게. 자, 또 하나, 이렇게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상의, 프로세스상의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왜 형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형식적인 글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인 글이라고 하는 게, 아까 실무적인 글과 실제적인 글과 형식적인 글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형식적인 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글로 쓸 때 그 글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순서와 절차를 나타내는 것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형식이 왜 필요한지를 내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쓰려는데, 왜 이렇게 써야 돼? 이제 이렇게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렇게 형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글을 쓰기가 쉽다. 두 번째, 글을 남에게 이해시키기가 쉽다.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논리성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네 번째, 그럼으로써 가장 중요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본의 보고서들은 그런 체계적인 형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훨씬 더 글을 쓰거나 논리성이거나 또는 설득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인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기술 보고서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단행본, 학술지, 보고, 일반 보고서, 실험 보고서, 특허, 제안서, 논문, 다양하죠.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모든 특허, 제안서, 논문, 실험 보고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기술 보고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논문, 제안서, 특허, 실험 보고서들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목차와 일정한 형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쓰는 사람, 보는 사람, 설득력, 체계적인 구성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논문 쓸 때 논문은 어떤 체계로 쓰고 어떤 목차와 구성을 갖고 한다는 거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논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단행본은 단독으로 출판한 책이고 학술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그 전문 기관에서 아, 뭐 월별, 연벌 이렇게 게재하는 그런 서적 또는 잡지를 얘기를 하죠. 자, 일반 보고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보고서들인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조사를 하든지 실험하든지 관측한 보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보고서가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일반 보고서라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쓴 거를 누가 보고 누가 활용하는 거예요? 아, 과제야 내가 하고 이 업무야 내가 하는 거지만 그 써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를 보고하기 위한 거예요. 보고.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왜 형식과 내용이 중요하고 체계적인 구성이 되어야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실험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적, 기본 원리, 실험 기구, 실험 방법, 뭐 이렇게 목차가 다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나 싫어. 나는 이거 뭐 실험 방법을 맨 먼저 쓸래.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앞을 먼저 이해해야 뒤에 이해가 높아질 수 있는데 뒤에 걸 먼저 앞에다 써버리면 쓰는 사람이야 다 알고 쓰니 문제가 없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왜 여기서 튀어나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특허는 앞에 이제 잠깐 또 설명을 했었죠. 이 특허는 그냥 뭐 특허 받으려는 특허, 그 변리사 사무실에서 그냥 작성해서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허는 기술 보고서의 일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 보고서에 대한 초안은 누가 작성해요? 특허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 특허는 뭐 목적 자체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보호 장려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기술을 공개를 하되 기술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네가 이 기술을 너의 그런 아, 그 특별한 권리로 부여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20년 동안은 네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충분히 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겠다. 다만 20년 후에는 기술을 공개를 해라. 이런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기술이 나중에 공개됨으로써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특허는 이제 오른쪽에 특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특허증을 받게 되는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특허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권리를 확보한 거를 특허청에서 특허증이라는 걸로 이렇게 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특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특허청장한테 나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대충 이러이러한 거고 그림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특허를 받기 위한 형식과 서류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특허 출원 서류라고 얘기하는데 그 특허 출원 서류에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의 서류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나와 있는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명세서가 바로 기술 보고서예요. 내 기술은 이렇고, 기술의 특징은 뭐고, 다른 기술과의 차별화는 뭐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게 되고, 기존 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했고, 뭐 이런 것들 쓰고 있는 것이 명세서예요. 자, 이 명세서, 여기 나와 있는 특허 출원서는 써갖고 그냥 내가 가방에 갖고 있으면 끝나요? 아니죠. 이거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류를 보고 특허 심사관이 특허를 줄지 말지에 대한 특허 사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허 등록이 되기도 하고 특허 거절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구별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에서 결정이 돼요? 특허 명세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허 심사관이 봐서 충분히 특허로서 인정할 만한 기술이다라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된다면 특허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세서가 특허 개발의 성과를 문장, 글로 쓰는 거예요. 보고서로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고, 보호 대상이 뭔지를 충분히 논리적이고 또 아, 그 설명력 있게 쓸 수 있어야 되죠. 누구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명세서에 일부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쓰고 있는데, 발명의 명칭, 상세한 설명, 기술 분야, 배경 분야. 자, 여기 이제 글을 이제 센텐스를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글을 이렇게 쓰는데, 이 글을 이렇게 썼을 때, 이 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보호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여기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무선 USB 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한 테스터를 버스트 모드로 송신할 때 슬라이딩 윈도우의 상태를 인식 비트 벡터나 송신 비트 벡터를 통해서 간단히 계산하는 뭐 어쩌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분야를 담당하는 특허 심사관이 이제 보면 이거는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기술 분야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심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허 심사관에게 이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이 기술 분야를 설명하는데 문장을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이걸 보고 이게 무슨 기술일 방법이라는데 여기다 지금 새로 회사 개발해서 뭐 투자자를 모은다 그러는데 이거 보고 여러분 투자하겠어요? 안 하잖아. 자,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다만 명세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술 분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잘 받기 위해서도 기술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아, 소양과 능력은 필요한 것이다. 자, 그 외에 이제 기술보고서 종류는 제안서가 있죠. 제안서는 특히나 남을 설득하는 거죠. 제안서 왜 써요? 남을 설득해서 투자하거나 동참하게 하거나 또는 도와주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설득 당하지 않고서는 제안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안서 작성할 때 특히나 고려해야 될 게 뭐예요? 독자를 고려해라. 읽는 사람을 고려해라. 아까 같이 USB는 어떻고 막 했는데 독자가 거기에 전혀 문외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써갖고 그 제안서 그 되겠어요 그게? 자, 그리고 제안서 작성을 할 때 아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다 나 기술 개발했는데 여기 투자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고 또 어떤 전제 조건에서부터 개선이 된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도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근거 자료들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히나 제안서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글보다는 시각적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직관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지금 뒤에 보면, 지금 이제 그 학교들이 폐교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제 폐교되는 학교들을 예를 들어 어떠한 그 기관에서 어떠한 교육기관에서 폐교되는 이 학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안서를 내라라고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기관에서 이제 또 그 제안을 하겠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걸 뭐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이 제안서를 예를 들어 발표를 한다. 또는 보고서를 낸다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데 글로만 막 써갖고 뭐라고 말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머리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경 및 목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01, 02, 03 그래서 체험학교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대학원과 생태관광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시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히 제안서에 있어서는 시각화가 중요한데 이거는 꼭 제안서뿐만이 아니에요. 발표 자료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발표 자료에 있어서도 시각화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표 자료에 있어서는. 또 하나 이제 기술 보고서 속에서도 시각화 자료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각적 효과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 논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논문을 쓰게 될 그런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술 보고서의 한 종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보고서가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그 이 조건들을 이 논문에서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일반 기술 보고서보다는 논문이 훨씬 더 체계나 내용이나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기술 보고서의 종류로 논문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단행본이나 논문 요약본이나 타인의 아이디어, 인용문으로 구성된 걸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복사한 거 이거 나중에 복사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논문 표절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논문은 아,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 견해와는 다른 거다. 뭔가의 그 새로운 내용을 제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새로운 내용이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개선하거나 또는 향상하거나 또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직접 지금 논문을 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논문이 기술 보고서의 한 일종으로서의 좀 더 그, 좀 더 그,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 그 기술 보고서의 종류와 그리고 기술 보고서의 그 각각의 내용들이 기술 보고서의 종류들이 왜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기술 보고서를 기술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잘 작성된 기술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요약을 해보면 자, 기술 보고서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 모든 기술 보고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보는 사람을, 독자를 위한 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독자는 특정의 독자죠. 우리가 신문에 사설을 쓰거나 신문에 어떤 기고를 할 때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기술 보고서는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그룹화가 돼 있는 부분이긴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독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제시하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쓴 기술 보고서의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 특정 독자를 위한 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잘 설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용어의 통일을 얘기했었죠. 자, 그 용어의 통일을 시킬 때 어떤 용어로 통일해야 돼요? 객관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용어로 통일해야 돼요. 천장으로 통일할지, 천정으로 통일할지, 통일을 해야 되되 그것이 객관적인 의미를 갖는 좀 더 우리말에 쉽게 와닿고 우리말에 가까운 우리 용어에 가까운 또 우리 그 느낌에 가까운 그리고 이런 언어로서 객관적인 언어로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보고서를 쓸 때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약자를 많이 쓰는데 그 약자를 쓸 때 첫 번째 약자를 쓰더라도 첫 번째는 그 풀네임을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도, 중도. 첫 번째 중도 가로 열고 중앙도서관 가로 열고 중도.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 용어를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중도했는데 중도에 가자 했는데 야 이게 중앙도서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용어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만이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언어로 하자. 자, 세 번째는 기술 보고서가 체계적인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형식에 대한 내용들을 알자. 그리고 그 형식을 왜 쓰는지를 한번 잘 기억을 하자. 그리고 그 형식에 맞게 씀으로써 내가 글을 쉽게 쓸 수 있고, 남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구성 자체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잡지책을 쫙 보는데 막 글로만 다 돼 있어 봐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첫부터 질리는 거예요. 그 눈이 어디 가요? 안 가. 이거 읽어야 되나?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림이나 사진이나 표가 딱 들어있으면 눈이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가 그림이나 사진이 이해하는 게 뭘까? 그 앞뒤 전후를 읽게 돼요. 또 그거 외에 이제 말로 설명을 했는데 그 말로 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그 내용이 머릿속으로 잘 이게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충분히 시각적 자료로 써서 그림표, 뭐 사진, 그 외에 뭐 도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해와 설득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9시 뉴스를 딱 합니다. 9시 뉴스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자동차의 수출이 2,500만 대, 2,539만 대에서 2,739만 대로 뭐 27.3% 했고 내년에는 말로 이렇게 하고 글로 막 썼다고 생각해 봐 이게. 눈에 잘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그냥 막대급으로 쫙 그리거나 꺾은 선 그래프로 보여주거나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자료를 포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고 또 그 보고서나 그 내용들을 내가 머릿속에 쉽게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요? 결국 이해와 설득을 높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 보고서는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네 가지의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보고서를 쓴다면 그 보고서의 품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기술 보고서의 종류 그리고 거기에 왜 형식이 필요하고 또 체계적인 구성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이 대략적으로 필요할까 그리고 기술 보고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술 보고서들의 공통적인 그 내용들을 내가 잘 머릿속에 아, 갖고서 이 보고서 작성하는 데 임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아, 품질이 높은 그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품질이 그냥 그것만 이해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고 글을 쓰기 위한 노력과 실습이 필요한 거예요. 실습이 필요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뭘 보고 들었고 대충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내 지식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내 지식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그게 왜 필요한지, why 얘기했었죠. 왜 필요한지, 지금 내가 이 강의한 내용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그게,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앞으로 이제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연습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내 걸로 해줄 게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첫 시간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 그다음에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비록 그 짧은 시간에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있고 또 한 학기 동안 듣고 있는 거긴 하지만 최소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표에 있어서 많은 다른 어떤 대학의 경쟁자들보다 좀 더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 공과대 학생들이 또는 융합대학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발표를 아주 잘하고 글을 아주 잘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와 보니 글을 잘 쓰고 발표를 잘하고 하는 그, 아, 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잘하고 못하는 것이냐의 차이점들이 뭔가를 이제는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느낄 수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런 지름길로 감으로써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남보다 위에 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결국은 만나요. 어디서 만나? 발표를 하는 데서 만나겠죠. 면접하는 데서 만나겠죠. 자, 그런데 그때 차이는 뭐에서 나오느냐? 그 지름길로 간 사람과 지름길로 못 간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간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중에 느끼게 되겠죠. 나중에 느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내가 걸어온 것과 같이 그렇게 아, 돌아가는 길로 중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름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아, 강의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면서 나의 능력과 소양을 개발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서 한번 잘
화려히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